연준의 금리 인상은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시장을 폭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 어느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연준이 시장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어느 시점이 가면 시장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중립금리라고 불러요. 또 하나, 그런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방어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면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야말로 제가 연준의 지나간 10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번 주제 중에서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부분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나간 10년은 어떤 시대였냐면 디플레이셔너리 디플레이션이 지배하는 시기였었어요.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아서 디플레이션 관련된 투자만, 디플레이셔너리 인베스트먼트가 지배하는 어떤 시간이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언제 예를 들었나요? 고리장 얘기 갖고 오잖아, 60년대. 그 이후에 없었어. 그러니까 60년대 걸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60년대, 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하려고 또 연준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소비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항상 틀어주던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심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 얘기를 이제 일본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뭐냐면 거기에 나온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냉장고가 내년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아요. 냉장고 값이 내년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더 비싸지지 않는다면 지금 사겠냐? 안 사고 미루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되게 재밌는 뉴스,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 갑자기 어느 초반 몇 달 안 됐는데 어느 나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폭등을 한 거예요. 자동차 판매량이 최고로 갔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를 이제 그 값에 살 수 없게 될 거라고 받아들여서 그냥 자동차를 엄청나게 사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세금 혜택을 주면 미리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져서 생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를 않으면 경제가 둔화돼요. 왜냐하면 소비를 미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먼저 사죠. 요번에 미국이 연말에 사이버 먼데이 전에가 뭐죠?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무색했다. 떨어졌죠, 실적이. 왜 그랬어요? 10월 달부터 준비했으니까, 이번에는. 10월 달부터 선물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그때 안 오니까,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물건을 못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10월 달부터 미리 사서, 그래서 일찍부터, 걔네들은 그거 하잖아요. 트리 밑에다 선물 놓잖아요. 일찍부터 사놨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구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10년간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려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경기를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은 막상 풀고 금리는 내렸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버리면, 경기가 안 살아버리면 이 한 짓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서 양적 완화를 1, 2, 3를 했는데, 그렇게 돈을 풀고 그렇게 많이
그 부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든 생겨나는 거를 기대하게 되고, 뭐 얘기는 길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막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겼지만 너무 높아서 탈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잘못 꺼버렸을 경우에는 불씨를 아예 꺼버리는 게 돼버려서 또 지나간 10년 동안의 고민이었던 인플레이션 불씨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예 기본적으로 아예 기대 인플레이션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관리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안심감도 줘야 하지만 일정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됐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롬 파월이 직접 겪은 거죠. 2018년도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악몽이라고 말하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2018년 12월에 미국 이 세계 지수가 20% 하락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롬 파월이 너무 당연하게 금리 인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자산 축소를 물어봤더니 오토파일럿이다. 자동으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시장이 그냥 엄청나게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롬 파월은 그때 아주 엄청난 생애 처음으로 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제롬 파월, 그 다음에 연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 같은 경우는 어떤 용어로 대표된 사람이냐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미국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기준을 가진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2%가 되면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연준의 규정이에요. 인플레이션 타겟팅. 원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는 일대 명분, 그러니까 일대 업무만 연준,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한국의 중앙은행의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자넷 옐런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듀얼 맨데이트,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 두 개를 중앙은행의 중대 책무로 하겠다라고 그걸 처음으로 갖고 들어온 사람이 옐런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준의 임무를 듀얼 맨데이트, 두 개의 책무,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관리와 완전 고용. 한국은행은 아직도 듀얼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일대 책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임무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고용에 대한 임무를 어떻게 지금 정식 듀얼 맨데이트로 넣을 거냐를 갖고 아직도 계속 싸움 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전 고용 관련돼서도 옐런이 처음으로 갖고 들어왔지만 이 옐런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보시면 1960년대에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연준이나 이런 통화정책 한 사람들에게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필립스 커브는 뭐냐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렇게 보이죠? 실업률이 8%에서 3%로 갔더니 물가 상승률이 어디로 가요? 6%, 7%로 가죠. 이게 필립스 곡선 이론입니다. 60년대엔 이게 그냥 딱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때 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갔냐면 이 당시에 고용에 의해서 일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재생산해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필립스 곡선이 그대로 먹히던 때라서. 근데 2010년도 이후 옐런이나 버냉키나 제롬 파월의 시대에는 보세요.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뭉쳐있죠. 저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라고 합니다. 뭐 그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그냥 뭉개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립스 곡선이 제대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옐런 때 대표적으로 실업률이 3.4%까지 완전 고용까지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때는 60년대를 그대로 가져왔다면 인플레이션 금리를 바로 올려야 되거든요. 옐런이 안 올렸어요. 왜?
실업률이 3.4가 갔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 그래서 공식적으로 연준에서 필립스 곡선은 우리가 따르는 곡선 그 이론이 아니라고 폐기시켰습니다. 옐런이. 그리고 내놓은 게 뭐예요?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뭐냐면 고압 경제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3% 4% 나타나더라도 금리를 안 올리고 좀 참아보겠다라는 뜻의 선언이에요. 그게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그게 넘어와서 작년도에 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3% 4% 나타나도 2, 3년 전에 낮았던 거하고 평균을 내서 일정 숫자가 안 되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하고 같은 얘기죠. 예. 왜 그런 걸 내놨느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상관없어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 돈을 저렇게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요. 화폐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안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은 그 파란 색깔이 그 화폐 유통 속도이기도 하지만 금리이기도 한데요. 저렇게 계속해서 저금리,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가고 돈을 저렇게 많이 풀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돈의 값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면 돈의 값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당연히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저렇게 많이 돈을 푸는데도 계속해서 돈의 값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또 혹은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인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간이나 이런 것들로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은 AIT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예측 목표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둡니다. 예측 목표제는 2019년도에 연준의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교수님,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여기 스벤슨이라고 써있네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 그 다음에 돈을 풀어도 완전 제로 금리에 수렴하는, 거의 금리가 제로 금리에 수렴하는 이런 시대에는 기존의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이때는 예측 목표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연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연준을 신뢰하고 따라서 믿게 만들므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예측 목표제예요. 그래서 이번 연준 FOMC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냐? 시장이 연준을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였다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공급발 인플레와 관련돼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여전히 공급 충격에 의해서 나온 물가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그렇다면 폴 볼커처럼 엄청나게 수요를 둔화시키는 금리 인상과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구가 삭제됐는데 내년 하반기 여전히 이게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사라질 거로 보느냐. 네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는 고용으로 인해서 고용의 잣대만 남아있다고 봐도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FOMC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경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미묘해서 일본처럼 아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경제는 완전히 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푼 건 사실 일본 정부예요. 아베 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기 때문에 저는 일본 인덱스 투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 중앙은행이 푼 돈으로 ETF를 사가지고 ETF를 직접 사서 니케이를 올려놓은 나라, 유일한 나라예요.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돈을 풀기만 하지 그 돈으로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연준이 주식 사는 것까지 감안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일본의 중앙은행은 지들 돈으로 돈을 찍어서 ETF를 사가지고 일본 지수를 지금도 최고조에 가 있죠. 아베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지수에다 투자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바닥이 없이 올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투자는 인덱스 투자 안 해왔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일본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까지 할 만큼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소비 기대가 떨어져 있어요. 소비 심리가 죽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왜 만들어졌느냐? 경제가 아예 가라앉아 버려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인플레이션 심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아까 평탄화, 그 다음에 제로금리에 수렴하는 모습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령화, 이번 이번 9월 달에 연준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고령화가 금리 조금 이따 말씀드릴 중립금리를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을 계속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장 쇼킹했던 거 빈부격차가 금리를 계속 내려가게 만든다. 소비 심리를 죽이는 거죠. 이렇게 만든다는 결과가 하여튼 나왔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은 건강하게 소비가 돌아가게 만들려면 일정량의 인플레이션은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인플레이션은 관리를 그러니까 낮춰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상은 통화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테이퍼링이라는 걸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줄여주는 거. 시중의 M2가 줄어들면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갑니다. 이 정도. 두 번째, RRP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시중 자금을 흡수해 줌으로 해서 시중 유동성이 올라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 정도가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번, 4번씩 막 금리 올리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점도표 제가 얘기 드렸죠? 점도표는 하려고 한 거가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립금리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거는 미래 얘기예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3번, 4번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시장을 폭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 어느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연준이 시장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어느 시점이 가면 시장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중립금리라고 불러요. 이제 정확하게는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거는 시중금리가 아니에요. 10년물 장기금리가 아니에요.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건 기준금리, 연준의 2년짜리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어느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경기를 망가뜨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 보세요. 이건 언제 사례냐면 2018년도 사례인데 2017년부터 18년까지 2015년 한 번, 2016년 한 번, 그 다음에 2017년에 3번, 2018년에 4번 이런 식으로 연준이 쭉 금리를 인상해 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계단식으로. 그런데 어느 숫자 마지막으로 딱 올렸을 때 S&P 500 지수가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맨 위에 보면 맨 위에 있는 건 S&P 지수예요. S&P 500 지수예요.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롬 파월이 바로 3번 내렸어요. 금리 다시 2019년도에 3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S&P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S&P 500 저걸 우리가 몸으로 다 당한 거예요. 2018년 19년도에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똑같이 지금 회사 세미나 한 거 자료 있는데 영상은 없나요? 안 올려놨나? 그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아직 먼 얘기입니다.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22년도에 말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
아니면 23년도로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걸 저희가 계산하고 있어요. 그 금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립금리 혹은 자연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중립금리, 자연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 좀 중요하죠. 자, 보시면 자연이자율이 그런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연준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경기가 나빠져서 다시 경기를 살려서 올려놓고 나면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를 올리잖아요. 지금처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올리면 예전에는 바로 직전번에는 금융위기 때 직전번에는 6.5%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금융위기 때는 3% 가까이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언제죠? 2018년도에는 3% 가니까 박살나가지고 바로 3번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인슈런스 컷. 그래서 3번을 연달아 내렸어요. 바로 3%가 그러니까 중립금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3%는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미쳤을 텐데 넘어서는 순간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자연이자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올해 9월달 연준의 얘기로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의 소득과 이런 뭐라 그러죠 이거를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자연이자율을 계속 떨어뜨린다. 고령화가 자연이자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결국 2023년도부터 금리를 올리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상황이 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저는 또 계속 중립금리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립금리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는 얘기들은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